반갑습니다. 11주차 두 번째 시간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시간에 이어서 두 번째 시간도요, 인간관계 다루기라는 큰 챕터의 내용을 하는데요. 우리 갈등을 인간관계에서 겪게 되는데, 이 갈등을 원인은 크게 네 가지로 구분이 된다고 첫 번째 시간에 우리가 했었어요. 자, 여러분이 겪고 있는 인간관계 내에서의 갈등은 그 네 가지 갈등 유형 중에서 어느 유형에 속하던가요? 자, 그 유형은 의사소통에 문제가 있었고요. 역할로 인한 갈등이 있었고요. 형평성으로 인한 갈등이 있었습니다. 네, 세 가지였습니다. 세 가지 중에서 여러분이 생각하고 있는 인간관계에서의 갈등은 어디에 속하는 갈등이었나요? 그리고 갈등을 우리가 마주했을 때 어떠한 기본적인 태도를 갖추어야 된다고 나왔었나요? 예, 다음과 같은 기본적인 태도가 필요하다고 우리가 배웠었습니다. 일단 갈등은 우리가 다루기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그 어려운 이유 첫 번째는 인간관계에서 자신이 원하는 가치가 무엇인지 논리로 문제를 다루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너무 논리적으로 생각을 하면 갈등을 다루기가 어렵다라는 겁니다. 이 갈등을 논리로 다루다 보면 누가 더 옳고 그른지 다투기가 쉽다라는 거죠. 그 다음 갈등은 우리가 다루기 어렵다고 생각하는 그 둘째 이유는 상대방의 입장에 공감하기보다는 자기 생각을 방어하려 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도 지금 생각하고 있는 인간관계에서 갈등이 다음과 같은 기본적인 태도가 필요하다고 나오는데 그러한 태도를 가지고 계신가요? 다시 한번 우리 각자가 지금 이 갈등을 다루는 기본적인 태도가 있는지 생각해 보게 하는 교과 내용들이었습니다. 자, 그리고요, 무엇이 갈등을 악화시키는지 생각해 볼까요? 갈등은 서로의 감정을 이해하고 타협을 통해서 욕구를 조절하면 해소가 됩니다. 상대방을 자신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조정하려고 하면 갈등이 약화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잘못된 갈등 해결 방식은 성장하는 과정에서 배운 것인데 그런 해결 방식에 익숙해지면 갈등이 발생할 때마다 무의식적으로 같은 방식으로 행동해서 갈등이 악화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갈등을 악화시키는 잘못된 대인관계 방식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상대방의 욕구를 무시하기입니다. 자신의 욕구는 정당하고 합리적이고 상대방의 욕구보다 나의 욕구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휴일에 쉬고 싶은 남편에게 아내는 아이들과 동물원에 가자고 하는 경우가 그 예시일 수 있습니다. 이것은 혼자 쉬려는 남편의 욕구는 의미 없는 거지만 아내의 욕구는 중요한 것이니 자기 뜻을 따라야 한다고 말하는 것이죠. 자, 그리고 포기하여 상대방을 좌절시키기입니다. 자신이 하려고 하거나 가지고 있는 것을 포기하여 상대방이 원하는 것을 자꾸 좌절시키는 것을 말하는데요. 예를 들어 친구와 여행을 가려는 애인에게 앞으로 같이 여행 가지 않겠다고 선언하여 상대방의 욕구를 좌절시키려고 하는 겁니다. 이러한 상대방의 욕구를 무시하고 포기해서 상대방을 좌절시키는 것은 갈등을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갈등을 악화시키는 거라는 겁니다. 그리고 책임을 상대방에 전가하기인데요.
자신이 불만스럽게 생각하는 것의 원인을 상대방의 잘못으로 돌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상대방이 죄책감을 느끼게 하는 건데요. 자기가 요구하는 것을 상대방이 해주지 않으면 윤리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이라고 느끼게 만드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나는 하루 종일 아이들하고 놀아주느라 지쳤는데 청소 한 번 안 하고 불평하나요? 라는 말은 당신은 제가 말하는 것이 너무 실감나게 했나요? 죄송합니다. 당신은 아내의 처지를 이해해주지 않는 이해심 없는 남편이다 라고 말해서 죄책감을 느끼게 하는 것이죠. 이러한 태도는 상대방을 방어적으로 행동하도록 유도해서 오히려 관계를 악화시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마음대로 주제 바꾸기입니다. 상대방의 관심과 무관하게 갑자기 대화 주제를 바꾸는 것은 상대방의 욕구나 감정이 이야기할 만한 가치가 없다고 여기는 겁니다. 무슨 이야기 하는지 다 알아. 애인 한번 사귀어본 적이 없는 사람이 어딨어. 그건 그렇고 방학 때는 뭐 할 건데? 라고 했다면 네 문제는 그냥 누구나 겪는 거니까 너가 해결해 라고 말하는 것으로 실망감을 줄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갈등 상황에서 나 메시지로 감정을 전달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갈등이 발생했을 때 어떤 사람은 회피하고 어떤 사람은 무시하고 또 어떤 사람은 화를 냅니다. 일방적으로 감정을 억제하는 것보다 표현하는 것이 더 건강한 태도이긴 하지만 갈등 상황에서 화를 내면 그 대화의 가능성을 줄여 갈등이 심화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갈등 상황에서 화가 날 때는 건강한 방식으로 자기 감정을 전달하는 나 메시지 방법을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한데요. 이 부분은 계속 우리가 반복적으로 나오는 부분이니까 우리 모두 습관화될 수 있도록 합시다. 자, 나 메시지를 사용할 때는 화가 나게 한 상대방의 행동, 그 행동으로 인한 나의 감정, 상대방의 입장에 대한 공감, 상대방에 대한 나의 바람을 차례대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약속을 지키지 않아서 화가 났다면 너가 약속을 지키지 않아서 그 다음에 나의 감정 나는 실망스럽고 화가 나. 그 다음 상대방의 입장에 대한 공감 너도 나름대로 사정이 있겠지만 나의 바람 다음부터는 약속을 꼭 지켜줬으면 해 라고 말하면 죄송합니다. 너무 따지듯이 말했나요, 제가? 부드럽게 말을 해야 되겠죠. 너가 약속을 지키지 않아서 나는 실망스럽고 화가 났었어. 너도 나름대로 사정이 있었겠지만 다음부터는 약속을 꼭 지켜줬으면 해. 라고 말하면 감정을 표현하면서도 상대방의 방어적 태도를 불러일으키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갈등을 어떻게 해결하는 것이 좋을까요? 첫 번째, 가능한 한 초기에 갈등을 해결하는 것입니다. 갈등은 처음에는 사소한 의견 차이에서 시작되지만 서운함이나 실망감 같은 부정적 감정이 쌓이고요. 책임을 전가하는 과정에서 점점 해결하기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갈등의 조짐이 보일 때 가능한 한 빨리 문제를 구체화하고 해결책을 찾아야 합니다. 두 번째, 정체성을 흔들지 말고 현재의 행동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갈등 상황에서 어리석다, 이기적이다 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거는 상대방에 대한 정체성을 공격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런 말을 들으면 누구나 기분 나쁘고 반발하게 되죠. 그 비난의 근거로 상대방의 과거를 들추는 것도 정체성의 위협을 가하는 것이며 그렇게 되면 상대방도 자신의 과거를 들추게 되어 갈등이 더 악화되기 쉽습니다. 갈등 상황에서는 상대방의 정체성을 위협하는 말을 하거나 과거를 들먹이기보다 지난번에도 그랬지 않느냐, 그때 몇 년 전에도 그랬지 않느냐 하면서 과거를 들먹이기보다 현재 상대방이 잘못 행동한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언급하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약속에 늦게 온 친구, 1시간이나 늦었네? 너무 늦는 거 아니야? 또는
지난번에도 늦더니 이번에도 늦게 왔네. 너무 무책임한 것 아니야? 라고 말하면 안 된다라는 거죠. 그쵸? 예. 1시간 늦게 왔네. 라고 이제 객관적으로 말할 수 있겠죠. 네. 그리고 앞에서 얘기한 메시지로 감정을 전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상대방의 행동으로 인해서 나의 감정, 상대방의 입장에 대한 공감, 그 다음에 나의 바람도 이야기를 해야 되겠죠. 그 다음 갈등을 해결할 때는 서로의 잘못을 따지지 않는다 입니다. 갈등을 겪을 때 사람들은 마음속에 나는 옳고 너는 틀렸다라고 생각하고 상대방의 잘못을 이제 입증하려고 애를 쓰죠. 그런데 이러한 태도 때문에 갈등이 해결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상대방이 틀렸다고 전제를 하면 상대방의 말을 부정적으로 받아들이거나 자신의 입장을 방어하려고 함으로 대화가 어렵죠. 대화의 초점이 누가 옳은지 누가 그른지를 밝히려는 것보다는 상대방의 생각이 나와 어떻게 다른지를 밝히는 노력으로 바꾸어야 합니다. 가능한 한 감정을 자제를 해야 되겠죠. 감정을 자제하고 상대방이 상황을 어떤 관점으로 보기에 그런 생각을 갖게 되었는지 호기심을 갖고 공감하는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그 다음 4번째, 상대방의 의도를 직접 확인한다. 우리는 마음에 상처를 주는 행동을 실수로 했을 때보다 의도적으로 했을 때 더 분노를 느끼죠. 그런데 갈등 상황에서는 이 의도가 핵심 문제가 됩니다. 특히 우리는 상대방의 의도를 잘 파악하고 있다고 착각하지만 우리 추측이 아무리 정확해 보여도 그건 완전하지 않는 것입니다. 사람은 보통 상대방의 행동이 자신에게 미친 영향을 근거로 의도를 추측하는 경향이 있는데요. 상처를 받았으면 오히려 그걸 일부러 그랬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이러한 오류를 피하려면 상대방의 의도에 대한 자신의 생각은 하나의 가설에 불과하다라고 생각을 해야 하고 상대방에게 직접 확인하는 자세가 필요할 것입니다. 자, 그 다음 갈등을 해결할 때는 비난보다는 문제의 원인을 찾는 것입니다. 갈등이 발생하면 사람들은 자신의 입장을 방어하기 위해서 상대방을 비난하고요. 이러한 태도는 대화와 타협을 어렵게 하는데요. 자신을 죄 없는 피해자로 보거나 모든 책임을 지려고 하는 자세는 옳지 않으면 갈등의 원인은 대개 양쪽 모두에게 있다고 생각하고 자신과 상대방이 어떤 점을 잘못했는지 찾아보는 것입니다. 누구의 잘못인지 따지고 싶지 않다라는 신호로 갈등에서 자신이 잘못한 부분을 빨리 인정하면 상대방은 갈등의 원인에 대해서 대화하는 것을 회피하기 어렵습니다. 그 다음 7번째, 제3자에게 도움을 청하는 겁니다. 갈등을 겪게 되면 당사자들은 자기 입장을 방어하기 위해서 상대방의 말을 받아들이지 않고 문제점을 지적하는 데 몰두하기 때문에 갈등을 쉽게 해결하기 어렵습니다. 갈등을 해결하는 더 좋은 방법은 서로의 의견을 중재할 수 있는 사람에게 갈등을 조정해 주도록 요청하는 것인데요. 갈등을 중재하는 사람은 중립적 입장에서 양측의 주장을 전달하고 객관적 입장에서 타협안을 제시할 수 있기 때문에 갈등을 더 쉽게 해결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TV에 요즘 유명한 그 부부 프로그램, 박사님이 나오는 부부 프로그램에서 제3자의 도움을 청해서 자기 자신의 행동을 객관적으로 한번 돌아보고 우리가 정말 진정으로 무엇을 원하는지에 초점을 맞추어서 관계를 회복하는 경우를 우리가 볼 수 있죠. 자, 그 다음
나의 갈등을 분석해보기 한번 해볼까요? 우리가 갈등에 직면하면 상대방의 입장을 고려하지 못하고 자기 주장만 하거나 상대방의 말에 상처를 입고 부정적 감정을 갖게 되어 갈등이 심화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과거의 갈등을 되돌아보고 갈등의 원인은 무엇이었는지, 어떤 문제 때문에 갈등이 악화되었는지, 지금이라면 갈등을 어떻게 해결했을 것인지 되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첫째, 최근에 겪었던 갈등 상황을 떠올리고 자세하게 적어봅니다. 둘째, 갈등의 원인이 무엇이었는지를 공부한 내용에 근거해서 찾아봅니다. 셋째, 갈등이 악화되었다면 그 이유가 무엇 때문이었는지도 살펴봅니다. 넷째, 지금이라면 갈등을 어떻게 해결했을 것인지 공부한 내용을 바탕으로 써보고 생각해봅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잠시 시간을 드릴 테니까요. 여러분 자유롭게 나의 갈등을 분석해보고 생각해보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네, 생각해 보셨습니까? 이어서 해볼까요? 자, 이번에는 갈등 해결을 어렵게 하는 사고방식이 있는데요. 혹시 여러분이 자신의 갈등에 대해서 생각할 때 혹시 이렇게 생각해 보신 적은 없는지 이것도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자, 갈등 해결을 어렵게 하는 사고방식에는 다음과 같은 4가지 방식이 있었습니다. 자, 첫 번째, 나와 너의 요구는 양립할 수 없어. 갈등 상황이 되면 서로의 이해가 상충되어 있다고 보기 때문에 자신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을 상대방도 중요하게 여길 것이라고 생각해서 양보를 통해서 상호 이익을 추구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앞에서 살펴봤을 때는 상대방과 나의 요구는 양립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 넌 이미 내 생각을 알고 있었잖아. 자신의 생각이나 감정을 상대방이 모를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건데요.
따라서 상대가 알고 있다고 생각해서 상대방이 일부러 나한테 그런 거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다음 세 번째, 나는 늘 정당하고 바른 생각과 행동을 하는 사람이야 라고 생각하는 건데요. 자기가 옳기 때문에 자기에게 반대하는 상대는 나쁘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똑같은 행동이라도 자신이 하면 공정하게 행동하는 거고 타인이 하면 불공정하게 행동하고 있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네 번째, 너가 일부러 그런 거잖아. 상대방의 행동이 역할이나 상황 같은 외적 특성이 아니라 의도나 성격 같은 내적 특성에서 비롯된 것으로 생각하는 것은 일부러 그렇게 한다고 생각해서 갈등을 악화시킵니다. 즉, 갈등에서는 의도가 중요한데 상대방이 의도적으로 행동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갈등 해결이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혹시 갈등을 해결할 때 나와 너의 요구는 양립할 수 없어. 너가 나를 둘 중에 하나 해결 방안을 찾자 이렇게 하는 방식이라든지 넌 이미 내 생각을 알고 있었잖아. 너 일부러 그런 거잖아. 나는 늘 내가 바르고 정당하고 그렇게 하는 생각과 행동을 하는 사람이야 라고 하는 사고방식은 갈등 해결을 어렵게 한다고 합니다. 자, 인간관계를 그럼 이제 우리 새롭게 한번 만들어 볼까요? 인간관계. 네, 앞에서도 쭉 우리가 인간관계에서 갈등이 일어나고 이 갈등의 유형, 무엇 때문에 일어나는지 그리고 해결 방법에 대해서 지금 쭉 하고 있어요. 우리에게 인간관계라는 것은 도대체 무슨 의미일까요? 네, 인생은 역경이 많습니다. 역경이 많은 인생에서 긍정적 인간관계는 심리적으로 안정감을 주죠. 그리고 어려움이 있더라도 이겨내도록 도와줍니다. 역경에 부딪혔을 때도 투쟁이나 도피를 유발하는 스트레스 호르몬이 분비되기 전에 사회적 관계를 촉진하는 옥시토신을 분비해서 자신을 지지하고 보호해줄 대상을 찾도록 하는데요. 인간은 아무리 힘들어도 가족과 친구의 지지와 위로를 받으면 행복과 건강을 회복하도록 진화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학교나 가정에서 우리가 경험하는 소소한 교류의 순간들이 부정적 감정을 극복하도록 돕고 회복 탄력성을 강화하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소소한 만남을 활용해서 대인 감수성을 높이는 것이 대인관계를 다시 새롭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온라인 만남도 많이 이루어졌지만 인간관계의 폭은 넓어졌지만 외로움을 느낀다는 사람은 늘어나고 있지요. 이거는 인간관계에서 느끼는 그 외로움을 비대면 접촉으로 달래는 것은 한계가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일상에서 이루어지는 사소한 만남 자체에 몰입해서 교류의 순간에 느끼는 긍정적 감정에 집중해야 합니다. 우연한 만남에서도 교감을 추구하고요. 그래서 학교나 거리에서 만나는 사람들 중에서 관심이 가는 사람의 얼굴 표정에 집중하고 미소를 보이는 등 긍정적 상호작용을 시도합니다. 둘째, 아는 사람과 대화를 할 때 잠시 판단을 중지하고 너는 이렇다 저렇다 하는 판단 중지를 하고 상대방의 말에 공감하면서 들으려고 노력해봅니다. 셋째, 하루를 마감할 때 교류의 순간을 3가지 이상을 생각해보고 그것에 대한 자신의 느낌도 한번 적어봅니다. 소소한 교류의 순간을 의식적으로 주목해서 대인관계 민감도를 높이면 기분이 좋아지고 타인에게 관대해져 인간관계의 폭도 넓어질 수도 있고 기존의 인간관계도 좋아질 수 있습니다. 자, 그럼 3번째 시간부터는 좋은 인간관계를 위해서는 어떻게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이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번째 시간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